당신의 승진 여부를 결정짓는 평가 기준표가 방금 메일로 날아왔습니다. 그 기대에 부풀어서 첨부 파일을 딱 열었는데 완전 외계어인 거죠. 맞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온갖 복잡한 행정용어에 모호한 조건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내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없죠. 아마 열이면 열, 모니터를 딱 노려보면서 인사팀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표를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하면서 분노부터 터트리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는요. 바로 이 아찔한 오해와 분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벌어진 어느 치열한 오전 회의실로 여러분을 안내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충청북도 경찰청장과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모 계장 사이에서 오간 실제 회의 내용입니다. 직장인에게 승진, 그리고 특진이라는 이슈는 조직 내에서 가장 예민하고 폭발력 있는 뇌관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특히 제복 조직처럼 위계가 명확한 곳에서는 평가 기준에 아주 작은 불명확함 하나만 있어도 조직 전체의 불신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안 그래도 평소에 일일이 신고 떨어지면 현장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인사 기준마저 헷갈리면 진짜 폭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가장 민감한 승진 제도를 다룰 때 리더는 과연 어떻게 판을 설계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무자와는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그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는가 이거죠. 네, 이 회의록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서 거대한 조직 내에 완벽한 소통과 공정성이라는 유령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붙잡아두는지 그 치열한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회의의 첫 번째 쟁점이 뭔가요? 첫 번째 쟁점은 승진을 결정짓는 면접 방식부터 시작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경위에서 경감으로 또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 대상자들을 평가하는 자리죠. 승진 심사군요. 네. 회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일선 경찰서 자체적으로 1차 자기 역량 진단을 거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청 차원의 심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회사의 인사 고과 절차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모 계장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개별 면접을 해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대목에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한 명씩 방에 들어가서 심층적인 질문을 받는 그 전형적인 면접 말입니다. 다들 하는 그 면접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여기서 딱 제동을 걸고요. 당장 단체 면접으로 방식을 바꿀 것을 지시합니다. 네. 단체 면접이요? 승진 면접이면 개인의 서류나 숨겨진 역량을 현미경처럼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평가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빠서 한 번에 여러 명 부르고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꼼수를 쓰시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시간 절약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개별 면접이 한 사람의 역량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건 청장 본인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방식을 바꾸라고 한 거죠? 청장의 시선은 한 개인의 역량 파악이 아니라 평가가 끝난 이후의 상황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개별 면접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본질적인 결함에 주목한 거죠. 내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체감할 길이 아예 없다는 거군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서바이벌 쇼를 생각해보면 딱 이해가 갑니다. 혼자 방에서 이어폰 꽂고 노래 부를 땐 나 자신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최고의 가수 같잖아요. 맞아요. 나 정도 고음이면 완벽해 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기 십상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내 노래만 듣고 있을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이 모든 불만의 씨앗이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요? 네, 청장이 모 계장에게 제시한 단체 면접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선발 인원이 2명이라고 쳤을 때 3배수인 총 6명의 후보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을 한나란시에 똑같은 면접실에 몰아넣는 거예요. 진짜 피말리겠는데요? 그렇죠. 질문이 던져지고 대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누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고 누가 핵심을 짚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지 후보자들 자기들끼리도 실시간으로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너무나 투명한 거울이네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옆 참가자의 여유로운 표정, 막 심사위원의 미세한 한숨소리,
그리고 내 다음에 마이크를 잡은 경쟁자의 완벽한 답변까지 모든 게 그 공간에서 생중계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 발표 날에 탈락 통보를 받아도 왜 나를 떨어뜨렸어? 인사팀 이거 조작 아니야? 가 아니라 그 6명 중에서 내가 제일 버벅거렸지?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물리적인 세팅을 딱 해버리는 거네요. 네.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 인식의 통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인사평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평가의 실제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탈락자가 느끼는 불공정하다는 인식 그 자체입니다. 평가자의 권위나 화려한 데이터로 결과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요. 투명한 비교 상황 자체가 스스로 설득력을 가지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각자 알아서 평가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원을 걸러내는 지방청 무대에서는 반드시 이 투명한 기교회장을 거쳐서 후유증을 아예 없애겠다, 이런 리더의 의지군요. 정확합니다. 오디션 무대처럼 완벽하게 투명한 세팅을 마쳤으니 이제 면접은 성공적으로 굴러가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무대를 공정하게 만들어 놨어도 결과 통보 문자가 엉뚱하게 오면 참가자들은 다시 분노하잖아요. 네, 그렇죠. 충청북도 경찰청장도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만큼이나 그 과정을 규정하는 단어 하나가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여기서부터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날카로워집니다. 맞습니다. 면접 방식을 정한 뒤에 문서화 작업에 돌입하면서 디테일한 지시가 막 쏟아지거든요. 평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반드시 5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 신분은 철저히 익명으로 유지하라고 못을 박습니다. 홀수 인원인 5명으로 해서 가부동수를 막고 익명을 통해 외부 청탁을 차단하는 건 제복 조직의 기본기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쟁점은 실무자인 모 계장이 면접 이후에 본청 지침에 따라 최종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하는 순간 터집니다. 거기서 청장이 거의 불호령을 내리다시피 문구를 확 뜯어 고치잖아요. 1단계 공적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자기 역량 및 단체 면접을 통해서 하는 일은 오직 특진 대상자 선발일 뿐이다. 문서 그 어디에도 최종 심사라는 말을 절대 넣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를 하죠. 네, 아주 엄격하게 교정하죠. 아니 근데 어차피 뒤에 절차도 남아있고 본청 승인도 받아야 결론이 나는 건데 문서에 그 최종 심사라는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나나요?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선 너무 피곤한 마이크로 매니징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단어 하나가 불러올 치명적인 폭풍을 예상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관료 조직, 특히 경찰 조직에서 문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에게 행동 방향을 지시하는 법이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시그널이요? 네. 모 계장과 청장의 대화 맥락을 짚어보면요. 이 2단계 면접 이후에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이의 신청? 네. 이의 신청을 다 받고 아무런 특이 사항이 없을 때 비로소 뒤이어 진짜 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의 신청도 아직 안 받았고 위원회도 안 열렸는데 거기다 대고 덜컥 최종 심사라고 타이틀을 달아버리면 실무자들이나 지원자들이 끝났구나. 이게 바뀔 리 없는 최종 결과구나 하고 완전히 오해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핑고, 경계심을 싹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회의록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무시무시한 단어요? 바로 TO 반납입니다. 청장이 모 계장에게 딱 묻습니다. 특진 TO 반납, 이렇게 하면 이해하려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2단계에서 대충 최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정당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절차상 치명 중인 하자가 발견된 거예요. 헉?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미 최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세스가 다 돌아가 버렸으니 이 사태를 물을 수도 없고요. 결국 그 소중한 특진 자리 하나를 본청에 아예 반납해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와, 잠깐만요. 승진 TO를 반납한다고요? 적체된 인원들이 막 승진만 바라보고 달리는 조직에서 그건 거의 부서 하나가 박살나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막 n분의 1로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 계장 입장에서는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은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건 겁니다. 1단계, 2단계 대상자 선발과 최종 승진 심사라는 명칭을 칼같이 분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다심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의 무게를 뼛속 깊이 인지하게 만든 거죠. 너희가 지금 하는 건 대충 끝내는 최종 심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날카로운 이해 신청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중간 선발 단계다. 여기서 삐끗하면 우리 지방청 특진 자리 자체가 허공으로 날아간다. 이런 섬뜩한 경고를 그 단어 하나에 압축해 놓은 겁니다. 우와, 최종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는 행위가 사실은 실무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딱 얹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네요. 그렇다면 문서를 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막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회의 중반부에 청장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등장하죠. 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절묘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문서를 읽는 수요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청장이 과거에 유랑도라는 책을 읽었을 때 일화를 꺼냅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문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독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당시에 저자인 유랑도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결국 청장은 그 문구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책을 앞뒤로 여러 번 뜯어보고 다른 자료를 샅샅이 뒤져가며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면서 지적인 성취와 성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막 어려운 고전 문학이나 철학책 읽을 때 흔히 겪는 과정이네요. 문장이 턱 막히면 아, 내가 무식해서 이 깊은 뜻을 못 헤아리는구나 하고 국어사전도 찾고 관련 논문도 뒤적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지적인 성장을 하죠. 근데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예리하게 찌른 핵심은 이겁니다. 직원들이 읽는 행정평가 지표는 유랑도의 철학책이 아니다. 만약에 인사팀에서 내려온 자기 역량 진단표를 딱 읽었는데 문구가 외계어처럼 난해하다면 어떨까요? 직원이 아, 내가 경찰로서의 소양이 부족해서 이 평가 지표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막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아성찰을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청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직원들은 당장 이걸 만든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그쵸. 이거 기한한 사람 누구야? 하고 화부터 내잖아요. 맞아요. 문학적 고통은 개인의 성상이 되지만요. 행정문서의 모호함이 주는 고통은 오로지 분노와 행정 불신으로 직결되거든요. 와,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기한문은 문서를 생산하는 공급자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그것을 읽고 적용해야 하는 수요자, 즉 일선 직원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수요자에서 완벽해야 완벽한 거지 공급자인 내가 완벽하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다. 이 명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장 오늘 오전에 결제 올린 기획안이나 협력사에 보낸 이메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혹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업계 전문 용어나 영어 약자로 막 떡칠해 놓고 상대방이 다시 물어보면 이걸 왜 한 번에 이해 못해? 라며 수요자를 탓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수요자 중심주의가 얼마나 지독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청장은 과거 대변인실 시절의 성공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대변인실 시절에요? 네, 당시 특징 계획을 수립할 때 일방적으로 문서를 하달한 게 아닙니다. 일선 경찰서와 무려 5번이나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핑퐁 과정을 거쳤죠. 와, 5번이나요? 일전에서 이해하기 힘든 문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계점인지 확인하면서 완벽한 공개 행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최종 발표가 났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와, 아무 이의가 없는 인사. 이걸 리더가 꿈꾸는 완벽한 유토피아 아닙니까? 내가 세운 기준을 막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될 때까지 맞춰가는 조율의 리더십이네요. 참 아름다운 철학이죠. 참 아름다운데. 자, 잠시 현실의 회의실로 돌아와 보죠. 리더의 이상은 이렇게 저 높은 우주에 있고 기준은 완벽한데 이 요구에 맞춰서 문서를 수요자 중심으로 막 잘게 썰고 단어 하나하나 고치면서 현장과 수차례 조율해야 하는 실무자, 우리의 모 계장님은 지금 심장에 타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하, 한마디로 죽을 맛이겠죠. 이 회의의 숨겨진 긴장감은요, 현재 조직의 구조적 공백에서 기인합니다. 구조적 공백이요? 대화를 들어보면 실무자인 모 계장의 직속상관, 즉 중간에서 업무를 소화하고 지시를 필터링해줘야 할 경목과장, 모 과장이 지금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아, 중간 관리자가 빠져 있군요. 딱 잡아줘야 하거든요. 근데 방파제 역할을 할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이 청장의 엄청난 눈높이와 다이렉트로 충돌하면서 극심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겁니다. 와, 직장인분들 이거 들으면서 눈물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이 장기 휴가 가서 안 계신데 갑자기 깐깐하기로 소문난 대표이사님과 독대하면서 회사 핵심 인사 프로젝트를 밑바닥부터 싹 다 갈아엎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멘붕이죠. 대표님은 눈을 막 빛내면서 수요자 중심적 사고란 말이야 하고 철학을 쏟아내는데 내 머릿속은 이거 오늘 퇴근은 물 건너갔고 이번 주말도 반납이네 싶어서 하얘지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가혹한 실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청장 본인도 모 계장의 이 불쌍한 처지를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 알고 계시다고요? 네, 대놓고 이렇게 말하죠. 계장들이 나를 직접 만나니까 훨씬 힘든 거다. 경목과장이 비어 있어서 이게 딜레마고 갓짱부되는 상황이다. 라고요. 아, 짱구된다. 막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고충을 모르는 척 뭉개는 게 아니라 상황의 한계를 언어로 투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주 독특한 철학적 격려를 던지죠. 맞아요. 갑자기 여기서 종교적인 명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지 않는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 과부하가 걸린 척박하고 힘든 환경을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 너의 역량과 그릇이 다른 사람보다 쫙 향상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실무자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리더가 이게 다 널 성장시키는 거룩한 시련이야 라고 퉁치는 전형적인 꼰대화법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저 같으면 진짜 속으로 사직서 1000번은 썼을 겁니다. 현대 직장인의 시각에선 충분히 열정페이 강요나 가스라이팅으로 비칠 여지가 다분하죠. 하지만 조직 관리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단순한 꼰대화법과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만약에 가스라이팅이었다면 리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장 없다고 징징대지 마. 원래 회사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군말 말고 해. 라면서 구조적 결함을 실무자의 개인적 인내심 문제로 덮어버렸겠죠. 아, 조직의 시스템 구멍을 그냥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렸을 거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장은 다릅니다. 과장의 부재라는 시스템의 결함을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네가 비정상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증해 줍니다. 고생을 알아준다는 거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하는 명분과 서사를 부여하는 거죠. 단순히 나를 위해 희생하라는 게 아니다. 이 고통스러운 조율 과정을 통해 투명한 제도를 세팅해낸다면 그건 부재 중인 과장의 몫까지 해낸 너의 특별한 역량 증명이 된다. 아,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의 방향을 조직의 공정성 확보라는 대의 명분과 연결해주는 거군요. 냉철한 완벽주의랑 인간적인 동기부여가 아주 묘하게 얽혀있는 장면이네요. 네, 채찍과 당근이 아주 절묘하죠. 진짜 뼈를 때리는 채찍질과 묵직한 당근이 동시에 날아오는 셈이네요. 모 계장님, 부디 이 시련을 잘 견뎌내시고 역량이 쫙 향상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충청북도 경찰청의 치열했던 아침 회의록을 통해 우리는 조직 내 소통과 제도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깊이 있게 들여다봤죠. 가장 예민한 이슈를 다룰 때 리더는 단순히 문서 양식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어루만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짧게 3가지로 요약해보자면요. 첫째, 불만의 뿌리인 정보의 비대칭을 깨부수기 위해 단체 면접이라는 투명한 거울을 세팅한 비교의 기술. 네, 비교의 기술. 둘째, 문서 속 단어 하나의 무게감을 철저히 인식시키면서 티오 반합이라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치밀함. 셋째, 행정 문서는 철저히 읽는 사람, 즉 수요자의 시각에서 소화되어야 하는 유랑도 독서법의 역설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중간 관리자의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제도를 굴러가게 만들려는 실무자와 리더의 아주 치열한 합을 볼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출근길에 작은 통찰을 던져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기획안은 과연 공급자인 당신의 눈에만 완벽한가요? 아니면 그것을 읽고 실행해야 할 수요자의 입장에서 완벽한가요? 네, 혹시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이 보낸 메일을 읽으면서 유랑도의 책을 번역하듯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리더의 자리든 모 계장처럼 실무에 짐을 짊어진 자리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매일 관행처럼 여기던 절차나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던 단어 하나가 사실은 누군가의 인사 불이익을 초래하고 부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퇴근길에 맴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 자신의 밑바닥까지 공유하게 되는 단체 면접의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만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의 모든 업무 평가와 곡과 기준이 이 단체 면접처럼 극단적으로 투명해진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오늘 한 실수,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의 허술함, 그리고 당신이 내년도 연봉 인상률이 다른 모든 동료들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비교되고 공개되는 시스템 속에 놓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이 절대적인 투명함은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공정하고 아름다운 실력주의 사회로 우리를 이끌까요? 아니면 잠시도 쉴 틈 없이 서로를 곁눈질하며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자책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지옥으로 우리를 몰아넣을까요? 조직의 공정성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투명해져야 하는가? 이 양면성의 딜레마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명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음에 여러분이 또다시 외계어 같은 평가표를 받아들였을 때 그 문서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치열하게 짱구되는 시간을 한 번쯤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욱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탈탈 털어보며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